중국 북경의 한 아파트. 이웃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화목한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양 있는 집안으로 소문나서 항상 조용하게 남들에게 피해를 안 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장남 리리에는 엄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터라 부모님의 말이라면 꼼짝 못하는 순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리리의 부모의 교육열은 너무 과도했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아들은 초등교육을 마친 뒤 중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다 갔다 오면 항상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응? 맨날 놀면서 누구를 그렇게 만나고 다니는 거냐? 아, 그리고 그 싸돌아다닐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냐? 응? 아들은 과도한 어머니의 관심에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아휴, 내 저런 걸 나가지고 내가. 리리에가 만약 어머니에게 대들기라도 하는 날이면 빗자루나 털이개로 죽도록 맞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머니에게 맞는 것이 너무 비참했다고 합니다. 집안에서 혼자로 지낸 지도 오래됐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은 어머니 편에 달싹붙어 오빠가 혼날 때면 어머니 편에서 말을 하는 바람에 더 혼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혼자 지내는 것이 지겨워. 어머니, 저 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만 키우면 안 될까요? 좀 혼자 외롭기도 하고 해서요. 리리에는 또 혼날까봐 말끝을 흐렸습니다. 야, 아우, 이놈아, 네가 지금 정신 있는 거냐? 네 꼬라지를 봐라. 생각을 좀 해보라고. 어머니는 아들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때 어머니 옆에 있던 여동생이 참, 엄마도 생각이란 게 있긴 하겠어. 생각하고 살면 저런 말 못하겠지. 리리에는 말을 꺼내고 본전도 못 찾았습니다. 그날 저녁 리리에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도망 나와 다음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렇게 1년여 공장 생활을 하고 나니 돈도 제법 모았습니다. 먹을 것도 잘 안 먹고 옷도 안 사입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돈을 모아 어머니에게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리리에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머니에게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안에 혼자 들어가 봐야 시집 안 간 여동생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리리에를 얼마나 괴롭힐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리리에는 본인 편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리리의 부부는 딸 둘을 낳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치솟는 북경 아파트 값에 리리에는 부인과 이사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부모님과 같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조그만 아파트 한 칸에 아버지, 어머니, 리리에, 그리고 리리의 부인, 여동생, 그리고 두 딸, 이렇게 7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 못 가 리리의 부부는 어린이들 문제로 자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리리의 부인은 어머니 편에 붙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에게 꼼짝 못하기 때문이죠.
장가가서 애까지 있는 놈이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왜 그렇게 쥐잡시 잡는 거냐? 언제 철이 들 거냐, 이놈아? 리리에는 순간 부인에게 배신감이 생겼습니다. 본인 편을 들어줄 것만 같던 부인에 대한 배신감이 생겼습니다. 리리에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가득했습니다. 리리의 가족은 오랜만에 야유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부인은 돗자리며 야유회에서 먹을 음식을 잔뜩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침 일찍 떠나기로 했던 리리의 가족은 준비 과정이 길어지면서 출발이 지연되었고,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나오며 리리애야, 운전 좀 해라. 조카 수린이 결혼식에 좀 다녀와야겠다. 아버지는 리리에에게 결혼식장까지 운전을 하라며 자동차 열쇠를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그러나 리리에는 두 딸과 야유회를 가야 하는데 만약 아버지 말을 거역했다가는 엄청 혼날 것이 뻔해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찾기를 받아주었습니다. 나 금방 다녀올 테니까 애들하고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그러나 번화한 도시의 꽉 막힌 도로는 좀처럼 결혼식장에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는 이게 주차장인지 뜨거운 프라이팬인지 모를 정도로 뜨겁고 지겨웠습니다. 결국 아버지와 리이에는 결혼식이 끝난 후에야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몹시 화가 난 아버지는 리리에를 무참히 혼냈습니다. 에이, 그럼 그렇지. 저런 병신 같은 놈 오고 내가 운전을 하라고 한 내가 잘못이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구만. 아버지는 결혼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집안 어르신들에게 꾸지람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나이에 집안 어르신들에게 혼나는 것이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리리에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안 어르신들한테 쥐잡듯이 혼나고 있었고, 리리에도 아버지한테 쥐잡듯이 혼나고 있었습니다. 야, 지금 장난해? 시간이 몇 시인가 좀 봐. 이러다 해 넘어가겠다. 시간이 몇 시인지 좀 보라고. 내 팔자의 야유회는 무슨 야유회를 간다고. 야, 다 때려쳐. 부인은 리리에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리리에는 지금 길이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으나 부인은 핑계라며 더 화를 내고 있습니다. 부인은 집에 돌아온 리리에에게 캠핑 가려고 쌓아두었던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리리에의 방안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고, 전쟁은 좀처럼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다단계 판매원인 부인이 마감을 쳐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부인은 매번 남편 리리의 돈으로 실적을 메워넣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돈 없어. 저번 달 실적도 빌려서 메워놓은 거란 말이야. 너 지금 장난해? 캠핑도 못 가, 실적도 못 맺고. 네가 아주 나를 죽이는구나. 리리에가 돈이 없자 부인은 화가 극에 달했습니다. 부인은 리리에의 머리 위에 삿대질을 해가며 부릅뜬 두 눈으로 리리에를 멸시했습니다.
리리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리리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서 칼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부인에게 맺혔던 분노를 수십 차례 행했습니다. 리리에는 분을 삭히려 주방으로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물을 마시러 가는 사이 여동생 방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멸시하고 어머니 옆에 찰싹 붙어 자신을 괴롭혔던 여동생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리리에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너는 게임이나 하고 있어. 여동생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여동생은 박장대소하며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리리에는 칼을 들고 앉아있는 여동생의 목덜미를 행했습니다. 여동생 방이 소란스럽자 부모님은 무슨 일인가 하며 여동생의 방을 기웃거리다 아들의 모습을 보고 기겁합니다. 그리고 쏜살같이 안방으로 도망갔습니다. 리리에는 아버지를 쫓아갔습니다. 부모님 방문 손잡이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미처 방문을 잠그지 못하고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리리에도 문 밖에서 손잡이를 놓지 않고 손잡이를 놓치고만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그 자리에서 참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가족 4명을 살해하고 난 후 거실 소파에 가만히 앉아 멍하니 생각해보니 본인도 감옥에 가고 돌봐줄 사람도 없으니 애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래, 애들이 이렇게 살아서 뭐하겠냐. 리리에는 창밖의 가로등을 보며 소파에 널브러져 있는 오른손의 칼자루를 다시 쥐었습니다. 리리에는 아이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 방에는 2살배기 딸과 5살 큰애가 있었습니다. 리리에는 여행용 가방 하나를 꺼내 입을 옷을 쑤셔 넣었습니다. 안방에 있던 돈 몇 푼을 챙겨 허겁지겁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큰 길가에 택시를 잡아타고 기차역으로 출발했습니다. 기차역에 도착한 리리에는 영무원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출발하는 열차표 아무거나 한 장 주세요. 리리에의 도주는 시작되었습니다. 옆집 이웃은 시끄러운 소리가 조용해지자 싸움이 끝난 것 같아 리리에의 집 쪽을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집 앞에 흥건한 피투성이에 놀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리리에를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째 리리에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리리에는 다른 사람 신분증으로 도망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중국 최남단 항구도시 모텔에 머물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아마도 배를 타고 밀항할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모텔에 도착했으나 리리에는 이미 방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떠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먼 곳까지 와서 허탕친 것을 생각하니 너무 분했습니다.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 모텔 휴게실에서 리리에가 나옵니다. 배시간에 맞춰 나가려고 휴게소에서 잠시 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리리에는 구속되었고 법정에선 리리에에게 왜 죽였냐며 판사가 물었습니다. 판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사람을 죽였다고 하시는데 저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 장애가 좀 있었습니다. 리리에는 몇 년 뒤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한순간 욱한 성질에 일가족을 몰살시키는 못난 살인자가 이 세상에 알려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1980년대) 중국에는 대학도 별로 없고 대학에 진학하기도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1988년 왕리는 상하이의 유명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논문 준비로 한참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인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도 부족했고 오로지 본인이 직접 현장을 뛰며 조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이라는 논문의 주제만큼 준비해야 할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했습니다. 지금이야 컴퓨터만 켜면 정보가 쏟아지지만 그 당시에 사회주의 국가였던 중국에서는 책으로도 설명 안 된 내용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왕리는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상하이에서 정저우까지 가는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80년대 기차는 정주까지 가는데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교통수단이 아주 열악했습니다. 왕린이 정주에 도착했을 때는 한밤중이었고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이동하기는 힘들 것 같아 우선 식사를 먼저 하고 숙소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둘러보니 기차역 근처에 식당들이 있어 걸어가면서 천천히 식당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식당을 둘러보던 중 한 7살쯤 돼 보이는 꼬마 수녀가 다가와서 식사하시려고요? 라며 물었습니다. 왕리는 어디 맛있는 데 있어? 라고 물었고 그럼요, 이 근처에서 제일 맛있죠? 가격도 싸요. 왕리는 돈 한 푼이 아쉬웠던 터라 싸고 맛있다고 하니 구미가 당겨졌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가봐야겠는데? 라며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왕린을 친절하게 식당으로 안내했고 왕린은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정말 맛있는 냄새가 코를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군침이 돌아 빨리 식사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소녀 말대로 맛집이 틀림없었습니다. 왕린은
가격표를 한번 보더니 저렴하면서 맛있을 만한 음식으로 주문했습니다. 주문하고 보니 끼니 때가 되었는데 이 소녀는 식사를 했을까? 이런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꼬마야, 너 밥은 먹었니? 아니요. 그럼 언니하고 같이 먹자. 내 것도 하나 추가해서 시켜줄게. 소녀는 넙죽절하며 감사합니다를 연신 반복했습니다. 주문을 마친 뒤 왕리는 소녀에게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화장실 가시려고요? 식당 안 모서리를 가리키며 저쪽으로 가셔서 오른쪽으로 쭉 가신 다음 왼쪽 문이요. 그러지 말고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왕리는 가지고 있던 가방과 옷을 테이블과 의자에 걸쳐두었습니다. 왕리는 화장실 가는 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뒤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손대는 사람은 없겠지? 소녀가 불렀습니다. 곧 가! 소녀는 화장실 앞에 도착한 뒤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안심하고 다녀오세요. 왕리는 고맙다며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왕린이 볼 일을 마치고 화장실을 나오려는 순간 소녀가 밖에서 화장실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왕린은 문틈으로 말했습니다. 나 볼일 다 봤어. 이제 문 열어놔도 돼. 그러나 사실 화장실 문 밖에는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녀는 매매범이었습니다. 식당 주인에게 40만 원을 받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왕린에게 접근한 후 이곳에 데리고 올 목적이었습니다. 왕린은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으나 식당 문은 이미 닫혀 있었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서 그녀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왕린은 지쳐 있었고 조금 뒤 화장실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등이 굽은 곱주 남성이 문을 천천히 열고 뒷짐을 지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한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곱주는 소년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대여섯 명의 남성이 들어와 왕린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얼굴에 뒤집어 쓴 복면을 벗는 순간 어느 깡촌 농촌 창고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린은 80만 원에 이곳 농촌 총각에 팔려왔습니다. 그 뒤 왕린은 탈출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워낙 시골이라서 얼마 못 가 매번 다시 잡혀왔습니다. 그러다 탈출할 마음을 버린 듯하게 남편에게 잘하자 남편은 왕린을 데리고 시내에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남편이 장을 보고 있는 사이 왕린은 경찰서로 탈출했고 그때서야 이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납치되었던 장소 인근을 조사하였고 왕린은 납치된 지 71일 만에 부모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방심은 인생의 종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꽃다운 나이에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었던 실화 사건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우 여사는 하루도 빠짐없이 가게에 나가고 있습니다. 남편 마씨도 성실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죠. 두 사람은 귀주성에서 조그만 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없는 돈으로 어렵게 상점을 차리고 나니 직원을 두고 일하기도, 그렇다고 그만두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1996년 자식 욕심이 많았던 부인 우 여사는 딸 5을 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들 하나 더 낳았습니다. 사실 아들을 갖기 위해 아버지 마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 두 손에 향을 들고 부처를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 여사는 아들만 낳을 수 있다면 한약이며 음식이며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 당시 중국은 집안에 아들이 없으면 무시당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1996년) 우 여사는 그렇게 아들을 어렵게 낳았습니다. 부부는 바쁜 일과로 모든 자녀를 돌볼 수가 없었고 자녀를 돌봐줄 만한 시설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웃집 또래가 있는 집에 부탁해서 서로 돌봐주며 가끔 식사를 대접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한 번씩 사다 주곤 했습니다. 얼마 전에 둘째 딸 학교에서 유괴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이 근처 학부모들은 자녀 걱정이 심해졌습니다. 둘째 딸 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유괴가 되었는데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봉고차 한 대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아이 앞에 서더니 차 문을 열고 한 남성이 내리더니 요 아이를 싣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집들은 특별히 조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뒷집 장씨도 또래 아이가 둘이 있어서 가끔씩 서로 봐주고 있었고 앞집의 송씨, 왼쪽 건너편 얼마 전 2년 전 이사 온 첸씨도 서로 비슷한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돕고 있었습니다. 특히 얼마 전 도시에서 이사 온 첸씨는 정말 친절하고 좋았습니다. 요리를 좋아하는 부인과 함께 그 집 아이들은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고 우 여사 아이들도 그 집 아이들과 같이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 여사는 가끔씩 요리 재료를 사서 첸씨 집에 주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뒷집 장씨는 그 집도 장사를 하고 있어서 아이를 맡겨도 항상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장씨가 장사를 가느라 아이들에게 신경을 별로 못 쓰고 있었기 때문이죠. 장씨 집에는 아이를 별로 맡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이죠. 골목에 봉고차만 지나가도 아이 부모들은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졌습니다. 이상하게 우 여사는 아들을 낳은 뒤로 장사가 부쩍 잘 되고 있습니다. 단골 손님도 많이 늘었고 무엇보다 돈을 모아서 도시로 이사갈 생각을 하니 사업이 더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 너무 필요했던 터라 늦게 자는 바람에 오늘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시계를 보더니 늦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이들을 대충 씻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도 첸씨 집에 아이들을 맡겨야 하기 때문에 마트에 가서 요리 재료를 샀습니다.
우 여사는 첸씨 집 앞 대문 앞에서 4살짜리 아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절대 큰 길가로 나오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첸씨네 아줌마한테 말해야 한다. 수상한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 봉고차를 보면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 엄마 일 갔다 올게. 알겠지? 남편은 늦었다며 빨리 가자고 우 여사를 보채고 있습니다. 우 여사는 아들을 대문에 밀어놓고는 일터로 향했습니다. 우 여사는 일과를 늦게 시작한 탓에 일도 늦게 끝나버렸습니다. 첸씨 집에 전화를 걸어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늦게 일이 끝나고 9시가 넘어 우 여사 부부는 첸씨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첸씨 집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마트에 갔나? 아들을 부르며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틈 사이로 보이는 어둠 속에 집안에서 냉기가 나왔습니다. 우 여사는 문을 여는 순간 텅 빈 집안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우 여사는 아들을 부르며 집 안으로 들어갔고 이방저방 뒤졌으나 아이는 없었습니다. 아니, 집안에 있던 가구며 집기 모두 다 없어졌습니다. 우 여사는 첸씨 옆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 첸씨 집 어떻게 된 거예요? 점심때쯤 이사차가 와서 짐 다 싣고 가던데. 그럼 아이들은요? 아이들은 봉고차가 다 싣고 갔는데. 우리 애들도요? 그 집 애들이랑 우 여사 애들이랑 다 같이 타고 가던데. 나는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지. 우 여사는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우 여사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첸씨 부부가 가지고 다니던 신분증은 가짜였고 그동안 사용했던 신용카드도 본인들 것이 아니었으며 첸씨의 자녀도 친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찾을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나섰고 통장에 모아둔 돈도 점점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란) 긴 세월이 지날 동안 아버지는 오토바이 한 대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아들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아들과 비슷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곳으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오토바이 뒤에 아들 사진을 걸어둔 깃발은 이제 헤어질 대로 헤어졌습니다. 이제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고 이들 가족에도 한계가 왔습니다. 아들을 찾는 한계가 아닌 생계의 한계가 왔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어머니 우 여사는 이 노란색 스웨터를 깨끗하게 빨아서 옷걸이에 걸어두었습니다. 눈에 잘 띄는 곳으로 말이죠. 아들이 납치되던 날 아들에게 주려고 사왔던 스웨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시도 아들을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17년이란 긴 시간이 지나고 오늘 또 어김없이 아버지는 아들 사진을 오토바이에 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때 TV를 보고 있던 어머니가
깜짝 놀랍니다. TV 프로그램에서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아준다고 합니다. 망설일 것 없이 방송국에 신청을 했고, 우 여사 부부는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되어 관중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240여 명의 신청자가 참석했습니다. 그때 우샤펑이란 청년이 무대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회자는 어렸을 때 기억과 몸에 상처가 있다면 설명해 주라고 했습니다. 우샤펑은 어렸을 적 살았던 집이 2층 집이었으며 이웃집에 자주 놀러 갔었다고 말했습니다. 살았던 집의 구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웃집에서 요리를 자주 했었다고 하자 관중석에서 우 여사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로 혈액 검사와 DNA 검사를 했고 이 청년은 친자로 판명이 됐습니다. 우샤펑의 양아버지는 우샤펑이 어렸을 때 매매단에게 돈을 주고 샀으며 모든 것이 밝혀진 이상 그때의 진실을 아들과 친부모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중국 안희성 농촌의 한 아파트. 이제 막 리모델링이 끝나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속속 본인 집들에 입주했습니다. 2층에 살고 있는 꼬마 아가씨 추밍은 유치원생입니다. 착하기로 둘째가라면 서운했죠. 아파트 입주 당일 저녁, 가족은 식사를 마치고 각자 방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추밍이 양말을 들고 아버지 방으로 들어갑니다. 응? 이거 뭔데? 아버지는 어리둥절하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양말 가져오라며. 내가? 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아버지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좀 전에 아빠가 나가봐야 된다고 양말 가져오라고 했잖아. 딸 추밍은 투정 부리며 아버지 양말을 던져놓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버지는 황당해하며 안방문을 열고 나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웃고 말았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입구에 모여 웅성웅성합니다. 어쩌냐게 말 들었어? 아 그러게 말이야. 썩은 데는 옆집 말 소리가 다 들린다면서. 리모델링 공사를 뭐 이따위로 한 거야. 얼마 전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이 끝난 후 층간소음이 심해 한참 소란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추잉도 어쩌녁 남자가 했던 말을 아버지가 한 것으로 착각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출근했습니다. 경찰이 아파트 입구를 막고 외부인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몰려든 걸 보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덩치 좋은 경찰관이 해머를 들고 2층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쿵, 쿵. 해머로 벽을 내리치는 소리가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집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퇴근 후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 추잉의 아버지의 심정도 쿵, 쿵 해머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머질이 끝난 경찰들은 벽 사이에 남아있는 벽돌가루를 손으로 긁어내고 있습니다. 자루다! 소리 지르던 경찰관은 아파트 계단 벽에서 하얀색
자루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2008년 겨울, 안휘성의 한 마을. 어머니 조구은은 이른 아침 일 나가는 아버지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 중입니다. 어린 초등학교 4학년인 딸 분부는 아버지의 출근 시간에 맞춰서 드리려고 손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만 하신 아버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은 편지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대문 앞 의자 위에 편지를 올려놓고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몇 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차도 끝에서 한 소년이 귀에 이어폰을 꼽고 한 손에는 휴대용 카세트를 들고 팔을 휘저으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소년 경주는 아주 말썽꾸러기입니다. 얼마 전 학교에서 퇴학을 당해 매일 이렇게 PC방에서 날을 새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퇴학당한 이유는 3개월 전 동네 빈 점포 유리창을 벽돌로 깨고 들어가 점포 안에 있던 귀중품이며 물건을 모조리 털어갔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 물건을 수시로 훔쳐서 담임선생으로서는 봐줄 수 있는 한계에 달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 경주에게 이렇게 놀지 말고 아버지를 따라서 공사일도 배우고 기술을 배워둬야 나중에 커서 먹고 살 수 있다며 설득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삐뚤어진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렇게 아들은 16살에 불량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PC방에서 날을 새고 돈이 떨어지자 이른 아침에 집에 들어오는 길에 우연히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분분을 보았습니다. 분분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경주는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도로 위를 걸어오고 있었고 때마침 어린 분분을 보자 성욕이 끌어올랐습니다. 춤추던 동작을 멈추고 분분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대로 쓸만한 것 같았습니다. 경주는 분분에게 몇 발짝 다가갑니다. 뭐하고 있어? 분분은 사람은 보지 않고 편지 쓰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편지 쓰고 있어요. 오빠 집에 색연필도 많은데 음악 테이프도 많고 필요하면 오빠가 줄까? 분분은 처음 보는 오빠였지만 아버지에게 드릴 편지에 나비도 그리고 소나무도 그려 넣는다면 아버지가 정말 행복하실 것 같았습니다. 편지지를 한참을 바라보던 분분은 무릎 꿇고 있던 다리의 흙을 탈탈 털며 그래요. 한번 보여주세요. 경주는 어린 소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경주는 따뜻한 분분의 손을 잡는 순간 성욕이 불타올랐습니다. 짜릿한 이 기분을 절제할 수 없었습니다. 분분은 오빠 손을 잡고 편지지 속의 나비처럼 사뿐사뿐 걸어갔습니다. 경주는 분분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주는 마당에 서 있는 분분에게 왼손으로 창고를 가리키며 저기 창고에 색연필이 가득 있어. 우리 같이 가서 한번 볼까? 분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분은 창고 쪽으로 걸어갔고 경주는 창고문을 열었습니다. 분분이 창고 문턱을 넘자 경주는 분분의 등짝을 힘껏 밀었습니다. 분분은 창고 바닥에 나뒹굴었고 경주는 재빨리 밖에서 창고문을 닫았습니다. 분분은 창고 바닥을 짚고 일어나 창고문을 두들겼습니다. 경주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고인목 나무를 들고 창고문 아래를 열리지 않도록 흙바닥에 박아두었습니다. 고인목을 문틈에 고정한 경주는 손을 털며 백날 두들겨 봐라. 이렇게 외딴 곳에서 그 소리를 들을 사람이 몇이나 있는지. 집안에서 점심을 든든히 먹고 나온 경주는 음식이 잔뜩 묻은 주둥이를 찝쩍거리며 창고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전현이 지쳤나? 조용하네. 그럼 어디 보자. 경주는 창고로 걸어갔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창고 안을 들여다보니 분부는 소리 지르다 지쳐서 자고 있었습니다. 경주는 밥도 배불리 먹었겠다. 좀 전에 풀지 못했던 성욕이 다시 끌어올랐습니다. 창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주는 자고 있는 분분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분분은 기회는 이때라며 벌떡 일어나 창고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분분은 힘차게 창고문을 열어 젖혀봤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경주가 들어올 때 잠가두었던 것입니다. 분분은 더욱 세게 창고문을 두들겼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소리도 질러봤습니다. 그때 경주는 벽돌로 분분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냥 질기구만. 짜증날라 그러네. 성욕을 풀지 못한 경주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야! 야! 창고문 앞에 쓰러진 분분을 발로 차봅니다. 일어나봐. 경주는 얼굴이 백지장이 되었습니다. 분분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경주는 분분의 발을 들어 올려봤습니다. 힘없이 떨어지는 분분의 발을 보며 아, 야, 끝내. 경주는 창고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던 곰팡이 핀 겨울 이불을 들고 왔습니다. 죽어있는 분분을 곰팡이 핀 이불로 감싼 후 분분의 등에서 가슴팍으로 발을 집어넣어 깍지 끼었습니다. 널브러진 분분을 질질 끌고 창고 구석에 던져버렸습니다. 던져놓은 시체를 가만히 보고 있자니 시체를 던지면서 분분의 얼굴이 이불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재수가 없으려니까. 창고를 뒤적거리며 버려두었던 겨울옷들을 주섬주섬 모아 분분을 감쌌던 이불 위에 시체가 보이지 않도록 옷을 자곡자곡 덮어두었습니다. 경주는 손에 쥔 옷으로 얼굴을 덮으려는 순간 분분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소사라치게 놀란 경주는 뒤로 넘어지며 나뒹굴었습니다. 분분이 죽지 않았습니다. 경주는 바지에 묻은 먼지를 털 겨를도 없이 벌떡 일어나 분분을 실눈을 뜨고 바라봤습니다. 식물인간처럼 눈동자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경주는 얼음장처럼 몸이 굳었습니다. 한참을 생각에 잠긴 경주는 쪼그리고 앉아 분분의 오른팔을 살짝 들어올려 봅니다. 손가락에 약간 감각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경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분의 바지를 벗겼습니다. 충동적으로 활활 타오르는 성욕을 도저히 참지
못하겠습니다. 일을 마친 뒤 숨을 헐떡거리며 창고문을 나서는 경주는 자신을 바라보는 분분을 그대로 버려두고 도망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경주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PC방에 갔고 또다시 날을 새고 있었습니다. 경주 아버지는 일을 나가던 중 창고에서 장비를 꺼낼 겸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고가 열려 있었습니다. 어설프게 열려있는 창고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쪽에 하반신이 벗겨진 시신을 보는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고 핸드폰을 집어든 순간 몇 번을 생각해봐도 본인 집에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사람은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이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버지는 하얀색 자루를 들고 옵니다. 이른 아침이라 보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경주 아버지는 소녀를 하얀 포대자루에 담았습니다. 대문 밖을 살펴봤지만 인기척이 없습니다. 재빨리 트럭 짐칸에 싣고 출발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처리해야겠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 미장공이었습니다. 이번 아파트 현장 공사는 생각보다 공사 기간이 여유가 많아 현장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경주 아버지는 아파트 계단벽을 곡괭이로 내리찍기 시작했습니다. 깊이 파고 들어간 공간에 하얀색 자루를 넣었습니다. 곡괭이로 파고 들어간 벽은 자루를 넣어야 했기 때문에 관처럼 네모 모양으로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벽돌과 시멘트로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아파트가 허물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시체가 드러나는 일은 없을 거야.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조그만 아파트에 몇 안 되는 입주민들은 층간소음으로 시끄러워지자 벽을 두들겨 봤습니다. 벽 소리가 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속이 비어 있었습니다. 벽을 두드리면 울림이 생겼고 주민들은 부실 공사를 잡았다며 어설픈 시멘트 자국이 있는 곳을 파보았습니다. 그러자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벽을 파보았고 벽에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벽 속에 묻혀있던 분분을 찾을 수 있었고 DNA 검사 결과 가족의 부모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경주는 미성년자법에 의해 징역 14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체은닉죄로 아버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 내에서는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홍보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인청은 금년 35세 미혼 청년입니다. 성실하기는 말할 것도 없고 신수가 환한 청년이었습니다. 단 흠이 하나 있다면 아직 결혼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청을 장가 보내기 위해 친척들이 차만 아가씨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본인도 결혼정보회사에 의뢰를 해서 짝을 한번 찾아볼까 하는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요즘은 핸드폰 어플만 깔고 결혼정보회사에 회원을 가입 후 좋은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볼 만도 했습니다.
인청은 일이 끝나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던 차에 결혼 어플에 들어가 봤습니다. 결혼 정보 어플에 떠있는 이곳에서 연결된 신혼부부들의 영상을 봤습니다. 정말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이렇게 넓은 땅덩어리에서 중매 어플로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이 보통 신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청은 신혼부부들의 예식 영상을 유심히 봐두었습니다. 잘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본인이 결혼할 때 잘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유심히 봐두었습니다. 결혼 순서, 패백 순서 등 보면서도 쉬운 것 같으면서도 너무 헛갈렸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지켜보던 인청은 어플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한심했습니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본인은 어플이 아닌 중매로 결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친척 고모가 차만 아가씨가 있다며 연락이 왔기 때문이죠. 인청은 결혼하기 어려워서 벌써 36살이 되어가는 판이라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인청은 고모와 함께 연락해둔 아가씨가 있는 깐수성으로 소개팅을 하러 출발했습니다. 며칠 전 비디오폰으로 신부 예쁜 모습을 보고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인청은 이미 출발 전부터 행복한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큰 기대도 안 했지만 크게 실망도 안 했습니다. 다만 신부가 흠이 있다면 이혼 경력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신부들이 이혼 한 번 안 해본 여성이 없을 정도로 많은 여성이 이혼 경험이 있었고 인청 또한 상대의 이혼에 대해 별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장소에서 인청은 상대 여인 나나를 마주한 순간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옆에 앉은 고모에게 너무 마음에 드니 이 자리에서 결정하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인청은 소개녀에게 당신이 마음에 드니 결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중매쟁이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인청은 기분 좋게 지갑에서 20만 원을 꺼내 신부에게 교통비라도 하라며 건네주었습니다. 인청의 고향에 나나 가족이 상견례를 왔습니다. 물론 인청의 부모도 아들의 결혼 결정에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가난하긴 했지만 부모님도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니까요. 두 집은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혼수 비용과 거주할 집 등 결혼에 관한 모든 것도 해결되었습니다. 남편 인청 집안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신부 나나는 몸만 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상견례장은 웃음꽃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신랑 아버지는 식을 올리기 전에 통상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니 예식 전 날짜를 잡아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부 나나는 현재 고향에 육교 공사가 한창이라고 했습니다. 건너편 마을에서 강위로 나나 고향까지 연결되는 육교가 건설 중이라고 했습니다. 육교를 건설하는데 정부에서 마을 주민의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혼인신고를 해서 남편과 사는 도시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거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나는 결혼식을 먼저 올리되 어쩔 수 없이 육교 공사가 끝난 후 보상금을 받고 난 후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인청 아버지는 이쁘기도 하지만
머리도 똑똑한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축하 건배를 했습니다. 2019년 1월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남편 인청은 부인 부모님에게 혼수로 금반지, 금목걸이, 장신구며 온갖 귀금속의 예물까지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혼 지참금도 두둑히 주었습니다. 14만 8천 위안, 한화로 약 2,840만 원을 나나에게 주었습니다. 인청은 결혼 비용으로 평생 모은 돈도 모자라 아버지에게 손을 벌려 결혼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니 신랑 집은 매일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남편은 어렵게 결혼한 만큼 부인의 애정이 각별했습니다. 인청우 부모님도 며느리 사랑이 식을 줄 몰랐습니다. 결혼 3일째 되던 날, 나나는 안방에서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 인청은 부인과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뭐든 말하라며 부인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나나는 인청에게 말했습니다. 고향에 결혼 풍습이 있는데 신부가 태기를 받기 위해 고향집에서 부모와 함께 며칠 머물다 돌아오는 풍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는데 무언들 못해주겠냐며 남편 인청도 부인의 처갓집을 방문하는 것을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일주일 뒤 부인이 돌아왔습니다. 부인은 얼굴 피부도 좋아지고 몸에도 기름기가 쫘르르 했습니다. 부인이 처갓집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잤는지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역시 처갓집에서 쉬었다 온 보람이 있다며 남편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인청은 이제 아이만 생기게 된다면 이 집안의 고통 끝, 모든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청은 혼자 있는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인과 같이 아이 만들 계획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부인 나나가 또다시 고향집에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겠다는 것입니다. 고향에 대한 향수병이 생겨서 도저히 식욕도 없고 의욕이 없다고 했습니다. 걱정된 남편은 부인의 몸이 상할까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또다시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처갓집으로 떠난 지도 벌써 10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인청은 신혼이었지만 신부가 없던 터라 매일매일 뒹굴뒹굴 굴러다니며 텔레비전을 보던지 아니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호래비가 된 신랑의 기분이었습니다. 인청은 심심하던 차에 결혼 전에 보았던 결혼 어플 화이소를 들어가 봤습니다. 심심하던 차에 노총각 신세를 면한 새 신랑들의 영상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처음 결혼식을 올리는 신랑들의 어색한 장면들을 보면서 박장대소했습니다. 설마 본인도 저렇게 유치하게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을 거라며 크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영상을 보던 중 어색한 신랑의 행동에 비해 영상 속의 신부는 유난히 침착했고 능수능란했습니다. 유심히 신부를 지켜보던 인청은 생각했습니다. 분명 어디에서 많이 본 여성 같은데, 분명 어디서 봤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여인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면사포로 얼굴이 가려져 있어 알아보기 힘들었던 차에 천천히
면사포를 걷고 카메라에 얼굴이 비춰지는 순간 가만히 생각해보니 부인 나나 같았습니다. 수십 번을 돌려봐도 분명 부인 나나였습니다. 영상이 올라온 날짜며 예식 날짜를 확인해 봤는데 아주 최근 영상이었습니다. 저번 주 예식 장면이라고는 하는데 이상했습니다. 나나는 분명 처갓집에 간다고 갔었는데 도대체 부인이 왜 다른 남자와 결혼식 장면은 영상에 올라와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상 속의 신부가 자신의 아내라는 것을 인청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청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영상 속의 남편 은씨를 찾아갔습니다. 은씨 집에 방문했을 때 그 부인은 집에 없었습니다. 신부가 집에 다녀온다며 결혼식 후 며칠 만에 처갓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인청은 신부 인적사항을 물었습니다. 신부는 인청의 부인과 똑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주소며 인적사항 이름까지 글자 한자 틀리지 않았습니다. 신부 사진을 확인한 결과 부인 나나를 확신했습니다. 인청은 이상한 마음에 중매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인청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자 그때서야 중매쟁이는 사기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나나의 상견례 부모는 모두 가짜였으며 나나는 지금도 다른 남자와 결혼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인청은 생각났습니다. 부인 나나가 처갓집에 다녀왔을 때 얼굴 피부도 좋아졌고 몸도 기름기가 좌르르 했던 것이 신부 화장과 마사지를 받아서 그렇게 좋았던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결혼식을 하니 피부가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같은 결혼 시즌에는 너무 바빠서 매주 결혼한다고 합니다. 신랑한테는 처갓집에 간다고 말을 해놓고 미리 예약해둔 전국의 노총각과의 결혼식에 갔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노총각들은 40에서 60세의 나이였고 결혼이 절실한 남성들의 심정을 이용한 사기였습니다. 경찰은 나나와 중매쟁이를 구속 후 조사했습니다. 두 사람을 조사하던 경찰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총 19명의 노총각을 사기쳤고 200만 위안, 한화로 약 3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결혼 지참금을 챙겼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2019년 8월) 시아조우 마을의 노총각 시준의 가족은 사기범들에게 900만 원의 지참금을 주었고 시준은 결혼 후 처갓집에 간 부인이 돌아오지 않자 제발 돌아와 달라며 사정하자 신부는 그럼 결혼 지참금을 추가로 200만 원을 더 보내라며 긍정했습니다. 시준의 집에는 돈이 부족하자 결혼한 부인은 그 뒤로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2020년 6월) 노총각 가온은 중매쟁이가 소개한 여인에게 1,200만 원을 결혼 지참금으로 송금하자마자 신부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신혼집에 혼자가 된 신랑은 하루 종일 신부에게 전화를 했으나 신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용의자 5명을 체포했습니다. 중매쟁이 1명이 4명의 신부를 돌려가며 결혼시킨 것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